오늘은 약간은 사담 같은 내용으로 요즘 유행하는 테스트인 인생게임 9가지를 바탕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9개만 고르는 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일반인도 9개 고르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하물며 게임 고수분들에겐 말할 것도 없겠죠. 자, 그래서 여하튼 9개를 골라보긴 했는데 제 성향이 딱 드러나는 게 재밌더군요. 사람의 선택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반영한다고 하죠. 즉 제가 이렇게 게임을 고른 건 절대 우연이 아니란 겁니다. 그럼 저는 왜 하고 많은 게임 중에서 이 게임들을 고른 걸까요? 사실 이 목록 중에서 가장 이상한 선택은 시간의 계승자 판타지스타 3일 겁니다. 판타지스타가 부제이고 시간의 계승자가 본주일 정도로 시리즈 중에서 유난히 이질적인 작품이죠. 제가 굳이 이런 이상한 선택을 한 이유는 이게 메가드라이브를 사고 나서 처음 플레이한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게임 자체의 평가는 그리 좋게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게임을 고른 이유는 따로 있죠. 지금이야 게임이 그리 비싼 취미가 아니지만 90년대는 정말 사치품에 가까웠습니다. 삼성이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제품이라고 해도 가격이 만만치 않았죠. 자연히 게임을 한번 사면 오래 즐겨야 했고 그러니 짧은 액션보다는 RPG나 시뮬레이션을 선택해야 했죠. 저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이 게임에 나온 모든 대사를 영어 사전을 찾아가며 플레이했어요. 왜 영어냐고요? 삼성이 수입한 팩이 영어 버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시리즈 팬임에도 이 게임은 제게 평범한 게임으로 기억되는데요. 왜냐면 당시 부족한 영어 실력으로 봐도 게임의 시나리오가 참 대충대충이었기 때문이죠. 이 게임은 3대에 걸친 일족의 장대한 싸움을 그려냈지만 게임의 용량은 불과 6MB에 불과했고 그 탓에 원래 시나리오에서 대폭 축소되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더 어이없는 건 대사였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게임은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대사가 자동으로 흘러갑니다. 당시에 저걸 읽는 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물론 속도를 1로 맞추면 가능하긴 했지만 그러면 게임 진행이 느려져서 속이 터지죠. 그래서 저는 게임을 비디오로 녹화한 후 조구 서틀로 돌아가면서 한 줄씩 번역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뻘짓도 그런 뻘짓이 없지만 그땐 비싼 돈 주고 산 게임 어떻게든 제대로 뽕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전을 찾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클리어한 첫 게임이 원숭이 섬의 비밀이었고 두 번째가 바로 판타지스타 3였죠. 지금 생각해보면 첫 번째가 명작이 아니었다면 사전 찾아가면서 게임하는 걸 포기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론 이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하나로 6개월에서 1년을 버텼으니까. 지금이야 게임이 다국어 버전으로 발매되지만 당시엔 영문판 발매까지 시차가 꽤 있었죠. 그래서 삼성은 어느 순간부터 일본어판 게임을 수입했는데 문제는 90년대 초 당시에는 영어와 달리 일본어는 외계어에 가까웠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는데 젊은 사람은 모르는 외계어. 삼성은 이 문제 해결하고자 게임과 함께 대사집을 제공합니다. 이 대사집엔 일본어 대사와 번역 대사가 함께 실려 있어서 화면에 나온 대사를 찾아 뜻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죠. 파티 대화를 바꿀 수 있는 게임도 아닌데 주인공을 선두 사람이라 번역하는 등 번역이 다소 어색하긴 했지만 저에겐 이게 훌륭한 읽을거리였어요. 많은 남자들은 군대에서 게임 잡지를 보면서 게임의 내용을 상상했다고 하죠. 저도 마찬가지로 게임을 안 할 땐 이 대사집을 소설처럼 읽으면서 즐겼습니다. 여하튼 이후부터는 시나리오 좋기로 유명한 RPG를 사고 이걸 사전을 찾아가면서 번역해가며 플레이를 했는데 이런 뻘짓도 어느 순간 끝나게 되죠. 95년도에 세가 세턴과 함께 산 진여신 선생 데빌 서머너를 할 때는 사전을 펼치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냐? 당시 플레이스테이션은 설계의 결함으로 본체의 열이 픽업 부품을 손상시켜 게임을 읽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산 게임기들은 뒤집어 놓거나 세워놓아야 게임을 읽을 수 있었죠. 즉 세턴도 마찬가지라 생각한 저는 수십 시간씩 켜놓을 생각은 꿈도 꾸지 못했던 겁니다. 이쯤 되면 옛날엔 왜 그랬냐는 질문을 하실 텐데 전 닌텐도 게임기는 탱크란 말로 넘어가겠습니다. 여하튼 세턴을 산 이후에는 사전을 쓰지 않았는데 재미있는 건 이 시점부터 언어 때문에 고생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니 거의 고생하지 않았다는 게 정답이겠죠. 헌터헌터에서 곤이 렌을 자극할 때 사실 그는 이미 무의식적으로 렌과 비슷한 것을 사용했다는 묘사가 있습니다. 원래 할 수 있었는데 어떤 계기로 비로소 인식하게 된 것이죠. 제 상황도 비슷했는데요. 막상 게임을 플레이해보니 이유로 막히는 부분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냉정히 말하면 지금과 비교해서 읽는 속도가 느리긴 했지만 사전을 찾는 빈도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물론 이 게임은 어려운 한자가 제법 되는 데다 악마들의 이름은 사전에도 없기 때문에 100% 이해하면서 클리어한 것은 절대 아니었지만
당시엔 높은 게임 완성도와 더불어 각성한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던 가슴 벅찬 순간이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 냉정히 말하자면 애들이 하는 게임이니만큼 일본어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죠. 이게 무슨 문화작품도 아니고 말이죠. 제 기억으론 1992년도부터 슈퍼 패미컴 게임의 퀄리티가 눈에 띄게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아케이드를 완벽하게 이식한, 아니 거의 완벽하게 이식한 스트리트 파이터 2 그리고 드래곤 퀘스트 5는 아니고 파이널 판타지 5였습니다. 제가 그때까지 즐긴 RPG는 정해진 시나리오를 정해진 방식으로 클리어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게임은 달랐죠. 직업 구성에 따라 발상에 따라 플레이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아이템과 스킬을 잘 조합하면 레벨 15 정도에서 엔딩을 보는 것도 가능했으며 보통 43시간 걸리는 플레이 시간이 20시간대 후반으로 단축되기도 하지요. 물론 읽는 건 포기하지만요. 사실 저는 책, 만화보다 게임으로 넘어간 사람이라 게임을 할 때도 주로 읽는 재미를 추구했어요. 액션을 안 하고 RPG만 한 이유도 굳이 사전을 끼고 살았던 뻘짓을 했던 이유도 여기 있었죠. 하지만 파이널 판타지 5는 플레이어의 자유의지가 반영되기 좋은 게임이었고 몇 번이나 플레이해도 다른 조합으로 클리어가 가능했습니다. 이 게임도 사전을 찾아가며 플레이했는데 한때 PC통신에서 팝한 시리즈는 플레이 시간이 99시간을 넘으면 숫자가 노랗게 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시간은 99시간 59분에서 그냥 멈추거든요. 제가 처음으로 게임이 단순한 조작을 넘어 보여주는 매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PC 엔진으로 발매된 천의 마경 2였습니다. 당시 한국 잡지 게임월드에서 엄청나게 뛰었던 작품인데 물론 이 게임기는 대기업 신입사원의 초봉보다 비쌌기 때문에 직접 플레이할 수는 없었죠. 그래도 게임 매장에서 가끔씩 볼 수는 있었고 저는 여기서 영상이 보여주는 게임의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이 게임을 지접하게 된 것은 훗날 닌텐도 DS로 나온 20판을 하면서였는데 두루마기와 아이템 활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면 사람 잡을 정도로 어려운 게임이죠. 참고로 게임월드가 이 게임을 공략할 땐 마키모노, 즉 두루마리란 일본식 한자어를 한국식으로 도금해서 표기하는 바람에 잡지 공략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제겐 어려웠습니다. 이후 게임 미디어의 용량이 급격히 커지면서 많은 게임들이 보여주는 재미를 앞다투어 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후에 나온 게임 중 상당수에서 영상과 플레이란 파트가 서로 외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죠. 동영상으로 이야기를 보여주고 게임 플레이로 전환하고 그 다음엔 다시 동영상, 즉 영상은 게임의 일부라기보다 게임 바깥에서 게임을 설명하는 장치처럼 작동했죠. 물론 영상은 훌륭했지만 없어도 게임은 돌아가는, 있으면 좀 더 그럴듯해 보이는 마케팅 요소에 불과했다 할까요? 물론 스네처나 폴리스노츠 같이 영상이 진가를 발휘하는 게임도 있었지만 이 게임들은 어디까지나 있는 게임인지라 제 개인 게임이라기보다는 소설에 더 가깝다 생각되어서 영상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재미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걸 안 것인지 세턴판 폴리스노츠는 건콘으로 슈팅을 즐길 수 있었지만 이런 요소는 어디까지나 부록에 불과했죠. 그래서 게임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건 텍스트 정도라고 생각했고 원숭이 섬의 비밀 정도가 그 이상적인 답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생각을 바꾼 게임이 등장하지요. 메탈 기어 솔리드. 당시 플레이스테이션의 다른 게임과는 달리 이 게임은 플레이어를 영상의 관객으로만 두지 않았습니다. 영상과 게임 플레이가 같은 목적을 향해서 설계되어 있었죠. 사이코 멘티스 전투에서 컨트롤러 2번 포트에 꼽아란 지시를 이야기 안에서 전달하거나 스나이퍼 울파의 저격 장면에서 손떨림을 플레이어가 직접 제어해야 하거나 고문 장면에서 버튼 연타 여부가 엔딩을 결정하는 구조. 이 게임은 여러 시네마틱과 플레이를 연결하여 영상의 플레이어를 잡아두려고 합니다. 저는 이 게임부터 영상과 게임이 하나의 언어로 결합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죠. 물론 그 시도는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오히려 역행하면서 4편에선 엔딩 영상이 1시간에 달할 만큼 도라미터블이 되어버리지만요. 기술이 발전할수록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많아지고 그럴수록 보여주는 것에 의존하게 되는 아이러니에 빠진 겁니다. 그만큼 시네마틱과 플레이를 잘 연결한 게임은 이외로 찾아보기가 어렵죠. 보통은 시네마틱 이벤트가 없어도 게임이 성립하니까요. 그런데 한참 뒤인 2013년 그 벽을 진정으로 허문 게임인 라스트 오브 어스가 등장합니다. 이 게임의 탁월함은 컷신과 게임 플레이가 같은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지요. 기존 시네마틱 게임의 공식은 이랬습니다. 영상으로 감동을 주고 플레이로 전환하고 다시 영상으로 감동. 그런데 라스트 오브 어스는 플레이 중에도 조엘과 엘리가 대화하고 농담하고 침묵합니다. 컷신에서만 캐릭터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플레이어가 직접 조작하는 매 순간에도 서사가 흐르죠.
즉 플레이 자체가 하나의 시네마틱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엘리를 보호하며 이동하는 메커니즘은 없던 부성애를 서서히 끌어올리고 자원이 부족한 크래프팅 시스템은 아포칼립스의 절박함을 설명이 아닌 체험으로 전달하지요. 전투 템포가 느리고 캐릭터의 움직임이 어설픈 것조차 생존의 무게를 몸으로 느끼게 하는 의도된 설계입니다. 영상에서 세계관의 단서를 얻고 그 단서를 플레이하면서 직접 체험하는 구조. 저는 즐겁게 즐긴 게임을 소설로 써보는 취미가 있는데 다른 게임들, 심지어 코지마 감독의 게임조차 게임의 내용으로만 하나의 소설을 구성하는 것은 제겐 어려웠습니다. 반드시 재구성을 해야 했죠. 하지만 이 게임은 플레이 부분도 글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게 시네마틱 부분과 아주 잘 조화됩니다. 즉 플레이를 내러티브로 넣는 것에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 게임은 제게 특별한 게임이죠. 빨리 이 편이 발매되면 좋겠네요. 인생게임 9개를 골라봐라. 얼핏 보면 쉬운 이 질문은 우리가 게임을 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느꼈는지, 무엇을 생각했는지 묻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게임 9개가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여기서 4차 시로되는 왜 넘어가냐고요? 이 채널에 오실 정도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여하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